자, 오늘은 고전소설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죠. 고전소설의 전신은 구비문학인 슬화에서 그 전신을 찾을 수 있고, 이 슬화는 나중에 판소리로 구현되다가 판소리계 소설로 정착하게 되면서 기록문학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고전소설은 크게 문자 탄생 이전에 있었던 판소리계 소설, 또 한문으로부터 내려오던 한문소설, 한글 창제와 더불어 나중에 국문소설, 표기 문자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한문소설은 여러분이 우리가 가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자, 민간의 이야기를 기록한 폐간문학, 또 고성대덕이나 열전들의 전문학, 사물을 의인한 가전 등 다양한 모습으로 서사적 갈래가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조선 전기에 이르러서 소설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시기의 처음의 소설의 모습은 대부분 비현실적인 전기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 전기 대문인인 매월당 김시섭의 작품인 금오신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로 국문학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금오신화는 5편의 작은 이야기가 모여서 된 단편 소설집입니다. 여기서는 5개의 이야기 중에서 만복사 저포기, 만복사 절에서 저포놀이, 게임놀이를 한 것을 기록한 것이고, 이생규장전은 우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취유, 취해서 놀았다. 어디에서? 부벽정이라는 장소에서. 그 다음 남념, 부주지, 남쪽의 염라대왕과 즉 저승사자와 논리 싸움을 했다는 것이고요. 다음 용궁부연록은 용궁에서 부연, 잔치에 초대돼 가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편의 공통점은 전부 다 비현실적인 내용을 공통으로 하고 있고, 인물 역시 전지전능한 능력을 지닌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작품 속에서 창작된 주동 인물은 작가 매월당 선생이, 즉 김시섭이 자신을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작품 속에서 작가론적인 입장과 또 시대 반영론적인 입장을 통해서 작가가 뭘 말하고자 했는지를 살피면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소설의 특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전기소설은 작가의 개성과 사상이 그대로 반영된 작가의 표현론적 관점입니다. 그죠?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가 김시섭은 세종에게 신동이라고 많은 총애를 받을 만큼 사랑을 받던 작가였습니다. 그런 세종이 돌아가자 김시섭은 세상의 맛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해이를 느끼고
방황하면서 현실 도피하는 삶을 삽니다. 거의 5편의 작품 속에 나타난 대다수의 인물들은 신이한 능력을 지닌 부처와 염라대왕과 또 용궁의 용왕 등 용왕의 능력도 초월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인물들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생규장전도 마찬가지지만 전기소설인물은 제자가인이다. 뛰어난 용모와 재주가 뛰어난 사람으로 창조되고 있다는 점, 비현실적인 공간, 시간, 또 사건과 상황, 한문 문어체로서 이 작품은 그 특색을 대별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소재는 비현실적이죠. 이생규장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남녀의 애정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당대의 유교적 질서를 뛰어넘는 당대의 유교적 질서를 초월하고 있는 작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생규장전에서 이생의 역시 국학에 다니는 뛰어난 인물이고 재주가 탁월합니다. 최여인도 여성으로서는 뛰어난 외모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의 재능까지 지닌 인물로 설정되어 있고요. 또 죽은 최여인이 환생하여 이생을 맺게 하는 현실 속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성과 저성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식의 세계가 매우 확장되게 나타남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두 사람의 이별을 위한 그 죽음의 한시도 작가의 문인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볼 수 있으며, 한문의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서술하고 있는 당대 최고의 한문 소설로, 우리나라의 한문 소설로의 위치를 국문학사에서 굳히고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200페이지 작품 전체를 한번 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에 보면 공간적 배경이 드러납니다. 그죠? 송도의 국학에 다니는 이생이죠. 공부하러 가던 중에 우연히 담장 너머를 엿보다가 시를 읊고 있는 최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름다움에 반한 이생은 그녀에게 시를 넘어 담 너머로 보내고 두 사람은 사랑이 싹트게 되죠. 하지만 이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냄으로써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부분의 줄거리에 나타나는 첫 번째 시련이 되죠. 첫 번째 시련이 부모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별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알게 된 최여인의 부모는 혼인시키려 하네요. 하지만 이생의 아버지는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서 거절합니다. 그죠? 거절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학업과 문벌의 차이 때문이죠. 그러나 최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이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두 사람은 혼인하여 두 사람은 반대를 극복하고 혼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나 신축년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홍건정의 침입으로 양가 부모는 물론 최여인도 죽게 되고 스생만 살아남게 되죠. 이생만 생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건적의 침입으로 이별하게 되는 이 시련이 두 번째 시련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련과 두 번째 시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밑에 절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생은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적의 무리는 홍건적의 난이 되겠죠. 옛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은 전쟁 후에 엉망이었고 집에 가보니 집안에는 쥐가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길 뿐이었다. 폐허가 된 최여인의 집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는 누각에 올라가 눈물을 거두고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있다가 옛날 일을 떠올리면서 생각해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과거가 어땠습니까? 일장 춘몽이었다는 거죠. 하룻밤 꿈 같았다고 했네요. 201쪽 밤중이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비현실적인 사건을 위한 배경이 드러나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사건 전개를 위한 배경이 깔려 있죠. 낭하는 복도입니다. 통로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죽은 최여인이 지금 환신하게 되는 거죠. 비현실적 내용입니다. 그죠? 이생은 이성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의심하지 않았다. 즉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에 판단으로 설렸다는 것이죠. 부인은 어떻게 목숨을 보존하였느냐 하면서 서로 부부간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가의 딸로 가정교육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와 글씨에 또 예법을 배웠으며 규중의 법도만 알았고 집 밖의 일은 몰랐다. 그러나 난궁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담안을 엿보게 되자 둘이 만났으며 부부의 약속을 맺었고 정은 100년을 넘쳤으나 사세가 이렇게 되자 일이 이렇게 돌아가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었다. 여기서 슬픔과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은 죽음과 부끄러움은 홍건적의 난으로 목숨을 잃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차 100년을 함께 하려는데 이것은 100년 해로죠. 부부가 한평생을 사이좋게 지내면서 즐겁게 늙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횡액을 만나 여기서 횡액은 홍건적의 침입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죠.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이리 같은 놈들은 홍건적들이 되겠죠. 몸뚱이는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즉 정조를 지키다가 죽었네요.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천성은 운명이죠. 인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난군과 궁백한 시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이런 새가 되고 말았다는 것은 배우자를 잃은 슬픈 새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홀로 남은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도 없고 부모님도 잃고 피곤한 혼백, 늑도 영혼도 의지할 곳이 없음을 한탄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움으로 쇠잔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이 다행이었다는 것은 정조를 지킨 것은 후회하지 않으나 남편 이생과의 사랑을 다하지 못한 것은 한스럽다는 것을 지금 절절히 고백하고 있네요.
누가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 있다. 즉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 뼈에 사무칠 만하다는 각골 통안의 슬픔을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졌으니 생각하면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슬픈 운명을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고사성을 하나 정리하면 즐거운 일이 닿으면 슬픔이 닥쳐온다는 것으로 세상의 이런 모든 것이 순환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흥이 닿으면 슬픔이 온다는 흥진 비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봄바람은 여기서 평화로운 시절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 환신이 이승에 돌아왔습니다. 환신은 죽었던 몸이 허망하고 덧없는 몸이라는 뜻으로 정기적 요소를 이야기하죠. 이승에 돌아왔습니다. 난궁과 전은 3세, 전생, 후생, 내생의 불교적인 운명론이 드러납니다. 그죠? 3생의 깊은 인연으로 맺어졌는데 오랫동안 뵙지 못해서 맹세를 저버리지 않고 다시 3세의 인연을 맺어볼까 한다면서 지금 불교의 윤회 사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정 부분은 불교 윤회 사상과 최여인의 환신이 드러나서 두 사람이 재회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쭉 하죠. 부모님 해골은 어디에 있냐? 그냥 놔뒀다. 그러면서 이튿날 여인은 이생과 함께 가서 매장한 곳을 찾으니 거기에 검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고 부모의 해골을 거둘고 그것을 팔아서 기슬게 합장하고 제사를 지내는 이해를 다 했습니다. 거우 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살게 되었다는 것은 서생의 인물됨이 부귀 공명보다 사랑을 중시한다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 갔던 노예들도 찾아왔고 이생은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을 잊고 길흉사에도 나가지 않고 늘 아내와 함께 식구를 주고받으면서 아내와 함께 지냈다.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두문 불출했다는 것이죠. 결말 부분입니다. 어느덧 몇 해가 지내서 여인은 이야기하네요. 3번의 가약은 맺었습니다만 처음 인연 맺은 것,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된 것, 또 환생하여 이승에서 다시 만난 것이죠.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즐거움이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왔다. 즉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서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그러냐 하니까 여인이 대답하죠.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저승으로 돌아가야 하는, 저승으로 가야 되는 요 이별이죠. 이 3번째 시련입니다. 그죠?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전생에 아무런 제약도 없었으므로 잠깐 난군을 베어 시름을 풀게 한 것이다.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다. 즉 산자와 죽은 자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더니 시녀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충곡은 어떤 악곡 이름인데 이별의 서름을 노래한 곡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삽입시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죠? 203쪽에 서사전개를 하면서 삽입시를 끼워서 노래한 그 기능은 뒤에 가서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적대 몰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몰죽음 당하니 원앙도 짝을 이뤘네. 여기서 원앙은 부부의 금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생과 최여인이 되겠죠.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피투성이 그 유호는 하소연도 할 길 없네.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선녀 될 수 없고, 무산선녀라는 것은 고사성어인데요. 초나라 하왕이 낮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무산의 여인을 만나서 잠깐 즐거움을 누리다가 다시 만날 것을 관청하자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서 그 옆에 머물었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자신은 무산선녀와는 달리 다시 만나러 올 수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전문학의 깊이가 느껴지죠. 나는 무산선녀가 될 수 없고 깨진 거울도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 다시 이별해야 하는 슬픔을 노래하면서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저승으로 돌아가야 하는 최여인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생규정전에 나타난 최여인의 환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이생과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 장치로 창조된 인물입니다. 그죠? 이성과 저성의 연결이죠.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을 통해서 부당한 현실에 대한 작가의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반영은 홍근정의 난으로 고난을 겪은 당대인의 삶을 반영하고 있고, 즉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고 있고, 당대 유교적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 사랑을 하는 적극적 인물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물 창조하고 있죠. 만남과 이별, 또 다른 만남을 이야기하는 애정소설에 나타난, 애정 혹은 염정소설에 나타난 서사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